7, 8월 문학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반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진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도표를 제가 그래도 50%는 지켜드릴게요. 50% 선은 거의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 진도표를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좀 보고 오고 싶으면은 보고 오시고, 만약에 아니다 나는 실전 감각을 위해서 안 보고 가겠다 이러면 그냥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상 출제지를 한번 해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약간 만능 툴이 있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시가 나오면은 정서랑 시적 화자 이렇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로 이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 나올 경우에는 내가 그냥 인물을 계속 물어보겠다 이래서 인물로 돌려막기를 막 하고 있으세요. 물론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그 문학 갈래를 볼 때에 그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예상지를 쓰실 때는 최대한 내가 떠오르는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일단 내가 알고는 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느낌으로 좀 써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밑줄을 치시거나 주변에 메모를 해놓으신 것만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작품을 아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거라도 제가 메모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작품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이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생 선생님들은 지금 출제 예상지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다 이제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해설 들으실 때에는 이게 어떤 의도로 뽑혀진 작품이구나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다음에 좀 비슷하게 누군가가 출제를 할 때 그렇게 뽑는다면은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게 떠오르면은 그걸 또 쓰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되게 똑똑해 보이실 텐데, 이거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이게 아니라, 저는 약간 제 스스로에 대한 자아 이해가 좀 높아가지고, 자기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누가 봐도 약간 저 천재다 소리도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일하면서 진짜 천재 같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제가 진짜 보드게임을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천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중상보다는 또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냐면 아니에요. 제가 시험을 진짜 너무 못 쳐가지고, 제가 왜 5년간 기간제를 했었냐면은 이 시험 자체를 제가 못 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시험을 못 치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시험 자체를 내가 못 칠 것 같다. 심지어 저는 수능도 제가 완전 망할 줄 알고 있었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4과목 쳤는데 2과목은 완전 잘 쳤고 2과목을 못 쳤기 때문에 2과목 최저 맞추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논술 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하는 거는 이제 거짓말은 잘했다. 왜? 논술 거기다 막 거짓말 써가지고 붙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 어떤 주어진 글을 줬을 때 얼추 맞는 답안을 쓸 수는 있다. 그럼 이 시험은 잘 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암기가 엄청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수능에서 영어랑 국어만 잘 쳤고 수학이랑 사탐을 엄청 못 쳤어요. 그 두 부류의 차이가 뭐냐면은, 국어랑 영어는 그 당일의 어떤 컨디션으로 막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일단 타고난 언어 능력이랑 이런 걸로. 근데 수학이랑 사탐은 평소에 엄청 공부를 해야 잘 치는 과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암기력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암기력도 안 좋고 분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험도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기간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내면서 사립을 좀 노려봐야 되겠다. 그 당시엔 사립이 위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사립을 제가 한 해에 몇 개까지 쳐봤냐면, 사립 전교사 시험을 15개까지 쳐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을 5개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최종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시험을 친 건데, 다양한 사유로 떨어집니다. 성별의 이슈도 있고 학벌의 이슈도 있고요. 다양하게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들어보면 또 내부자들 다 파악해가지고 여쭤보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은 별 이해가 안 되는 이유지만 오케이 알겠다 그냥 이러는 건데,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언제 이 시험을 좀 쳐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 기간제를 하면서 애들 내신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내니까 이게 어떤 지문 분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을 주더라도 여기서는 보통 뭘 내야지, 왜냐면 저한테 그런 지문을 주고 시험 문제를 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3년차 때 어떤 선생님한테 진짜 크게 욕을 들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어떤 지문으로 저한테 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지문으로 도저히 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 지문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안 내고 싶다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근데 나도 이거 안 내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띠용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때 기간제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다 이러고 냈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저는 거기서 문제 도저히 못 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3문제 내기는 했는데,
딴 지문 막 더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한테 엄청 욕을 먹으면서 아니 아무리 내기 싫어도 그렇지 이 안에서도 사실 교육적 가치가 있으니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내줘야 됐는데 왜 이랬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느꼈어요. 아 어떤 지문이든 받으면은 일단 출제 몇 문제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해내는 게 교사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이유를 만들어내서 분석을 해서 출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문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출제는 어디에서 되더라라는 거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상승을 해 나가다가 이제 완전히 튄 지점은 제 영상들 여러 개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자사고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3학년 비단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특강을 전부 다 가르쳐야 돼요. 그 해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전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미친 듯이 지문 분석을 하면서 지문 분석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시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접고 8개월 이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처음 보는 지문을 받았을 때에도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출제되겠다라고 하는 감각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실 수 있게 된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진짜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별 쓸모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요 예상지에다가 그냥 맨날 한 줄씩 내시고 안 내고 가시고 이런 분 있으셨는데 그분도 합격을 하긴 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왕도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지문 분석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조금 문학을 깊이 공부를 이제 좀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좀 끈질기게 달라붙으시고 또 선생님이 뭔가 써낸 거에다가 제가 지금 답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요런 초점을 조금 더 봐야겠구나 이런 거 좀 참고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상고시대 부분이랑 그 다음에 현대문학으로 와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율, 현대시에서는 운율이랑 공간각적 심상 이런 것들 좀 다룬 상황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삽성남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상고시대 산문은 거의 안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 상고시대 산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화완계밖에는 답이 없다. 이거 말고는 이제 출제를 할 만한 게 없다. 그런데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설화 좀 읽자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풍왕서가 화완계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미 화완계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전 산문에서 계속 고전 소설만 출제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설화 영역이 그래도 좀 중요도가 있다. 왜? 소설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소설이 설화가 없이는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설화를 만약에 출제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설화는 짧아요. 엄청 짧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제시하고 읽기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보게 출제를 하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삽성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이 표를 같이 드려요. 이제 해설지에 이 표를 드리면은 14종은 공구개정 문학자습서거든요. 공구개정 적용을 받는 문학자습서고 11종은 이게 1, 2개정 적용을 받는 문학자습서입니다. 그다음에 10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1호 개정 적용을 받는 문학자습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삽성남은 11종에 있다가 14종과 10종에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요상하게 이 출제되었던 작품들을 좀 보면은 14종에만 있었다가 11, 10에 빠졌던 이런 애들이 가끔 나오거나 아니면은 11에만 있는 애들 이렇게 과거의 문학자습서에 있었다가 지금 10종에 빠진 애들 이런 애들이 의외로 좀 주목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그런 애들이 EBS에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EBS에는 그럼 왜 실려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가르쳐 오신 분들이 그 EBS 집필진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통 경력이 어느 정도가 넘어야 되냐면은 10년 조금 넘어가면 11년에서 12년 차 넘어갔었을 때 이제 좀 두각을 보이면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가르쳤을 때는 11종이 존재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좀 경력이 더 기신 분들이 14종까지 있었던 걸 본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옛날에 봤었는데 요즘 좀 주목 안 받는 작품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어디다 한번 실어보자. EBS에 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주목을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 시험 내시는 분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번에 이게 나왔을 때 되게 이슈가 됐더라. 근데 올해 EBS에서 빠졌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자 라든지 이런 논의가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EBS 보시는 것을 굳이 말리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표를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아 어느 문학자습서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겠죠. 수삽성남은 11종에 있었던 거 그리고 2013년 1차 31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지금 1페이지 오른쪽에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아래쪽에 보기 보면 보기는 고전 소설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가와 나를 설명한 것이다. 작품 전체를 고려할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니은을 보시면 가의 명혼 모티프는 수삽성남 등 이른 시기 서사 문학에 등장하며 이후 구운몽과 심생전 등에 변형된 형태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틀렸어요. 이후 뒷부분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앞은 맞아요. 수삽성남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삽성남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설화문학 중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 근데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 이후에 명언 모티프를 사용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애정 전기 소설들이 거기에 수삽성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보셨으면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틀리신 부분은 어디일 수 있냐면은 기억에 금오신화 5작품을 못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명언 모티프가 사용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런 문제 누가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뭐를 알고 있냐면은 그 서경별곡이나 아니면은 정석가 이거 제목 써봐라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왕왕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윤동주의 작품 제목만 주고 그 조건에 맞는 거 찾아 써봐라 이렇게 되면은 그 작품 전체를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배경 지식이 좀 압도적으로 높아야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대화만 한번 볼게요. 김교사, 오늘은 연관성이 있는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수삽성남의 지도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작품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 화소들을 함께 파악해 보기로 했지요.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화소는 이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어떤 모티프도 봤어요? 구속 해방 모티프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그 이름을 지어주기도 할 정도예요, 모티프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재생 모티프나 명언 모티프나 이런 애들은 진짜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1, 2월 달에 정리 한번 해드리긴 했었고, 만약에 1, 2월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검색 포털 같은데 모티프 유형 이렇게 치면은 쫙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읽어보시면은 대표 유형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기본 지식으로 알아놔야 되겠다. 왜? 기입형의 모티프 명을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박 교사 보겠습니다. 이 작품과 조선 초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들 중 일부는 죽은 인물의 영혼이 남아 사랑을 이어간다는 화소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조건이 2개예요. 죽은 인물이 다시 살아오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사랑의 요소가 없는 남연부주지가 빠져야 되고요. 남연부주지가 사랑의 요소가 없죠. 그 다음에 용궁부연록도 사랑의 요소가 없죠. 그럼 얘네 2개가 날아가요. 얘네 2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치유부벽전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의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랑 또 좀 차이가 나요. 걔네는 문학적으로 어떤 플라토닉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시로써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애정전기랑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삽성남의 모티프와 좀 맞닿아 있는 것은 만복사 접호기와 이생규장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금오신화의 5개의 작품명을 모르신다 이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작품명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줄거리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헷갈리지 말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한문소설 중에서도 우리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작품명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세조와 단종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2개를 쓰셔야 되고요. 최 교사, 이 작품에 사용된 땡땡 화소에는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소에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이제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무슨 화소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명혼 화소도 쓸 수가 있고 재생 화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 설명을 보면은 뭐로 제한돼 버린다. 재생 화소로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던 것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거나 훼손되거나 상실되었던 신체 일부가 되살아나는 내용의 이야기 구조를 말하는데요. 양산백전과 유문성전, 그다음 김인양전, 정을선전 등과 같은 후대 소설에서도 이러한 화소가 자주 사용됩니다. 재생관념은 그 다음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재생화소가 사용된 작품의 의 이런 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집니다.
이 관념은 새로운 집단에 수용된다는 차원에서 거듭나거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와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서 계속 살아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생규장정이나 만복사족보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재생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승과 저승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낭군님 안녕히 계세요 용용용 이러고 사라지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얘가 이 집단에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채로 결국에는 인정받아서 계속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얘네는 인정을 받았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 거기 양산백전, 유문성전, 기민양전, 정을선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름 들어본 거는 정을선전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나머지 그 세 개가 문학 자습서에서 이 수삽성남에서 이 모티프가 사용된 작품으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학 자습서는 보통 무엇을 기반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에서 정보들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백과사전 정보는 또 누가 넣느냐라고 하면은 이 고소설 연구가들이 요게 그래도 좀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한 거를 언급을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앞으로 재생 모티프로 출제가 된다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작품들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11종 해법문학자습서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제가 1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수삽성남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에 방금 말씀드린 그 작품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 읽어보시면서 얘도 설화에서 출제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번 해설은 선생님들 한번 오늘 심심하면 읽어보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은 시조 형식의 기원이죠. 얘가 지금 예상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라고도 보셨는데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별의 상황인 거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혈육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 가지에 낫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설명해 보라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다양하게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좀 주목을 하셨어야 됐던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가와 나만 묶여 있으면 이별의 상황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의 만전춘별사가 얘가 쉽게 출제가 안 되는 애거든요. 얘는 정말 쉽게 출제가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지금 가랑 나랑 묶어서 다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의 만전춘별사 중에서 제2연만 뚝 떨어져 나와 있죠. 이 제2연이 뭐에 해당하냐면 소춘풍 하나다 하나를 지우면은 시조 양식을 복원시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연입니다. 근데 얘가 하나 뚝 떨어져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출제자 의도는 시조 양식의 어떤 기원을 물어볼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사는 고대가요죠. 얘는 지금 고대가요고 그 다음에 제막매가는 향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전출별사는 지금 고려가요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각각을 가지고 시조 양식의 어떤 기원을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시조의 기원으로 보는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에서 다도 그러한 여러 설 중 하나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가의 후렴구를 제외한 구절들과 다의 삼행 일부 구절을 정리하면 평시조의 무슨 형식과 유사한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으로 가와 다를 들기도 한다. 그럼 지워보시면 시조의 무슨 형식과 비슷해진다. 3단 구조인 거예요. 3단 구조. 또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제가 거기다 다 써놨죠. 3장 또는 3단 또는 3장 6구 뭐든 뭐가 들어가야 된다. 3자가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자 들어가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시조 종장의 첫 부분에는 주로 아의 등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와 같은 19채 향가의 낙구 첫머리 감탄사죠. 요거는 제가 왜 출제를 해놓냐면 항상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되게 애매하게 저는 낙구 첫머리 감탄사 이렇게 하는데 되게 마지막 구절 첫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이제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용어로 정착을 시키자. 그냥 이런 게 출제가 된다면 낙구 첫머리 감탄사라고 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평화를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기입형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이거를 서술형으로 주면서 네가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한다면은 다에서는 마지막 소춘풍 하나다를 지우고 뭐 가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3단 구조가 나온다라는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들 스스로 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그래 이 내용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정말 문장으로 써보는 건 차이가 커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조의 변화 과정 나와 있는데요. 1부터 5까지 설이 있어요. 근데 고대 민요의 영향설, 그다음에 향가기원설, 정읍사와 같은 육구체 기원설, 그다음 한시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설, 고려가요 기원설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읍사와 만전춘별사는 선생님들께서 제목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다. 나머지 거는 뭐 십구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으로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는 여기 나에 창기파랑가를 넣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뒤쪽에서 창기파랑가를 써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제막매가를 갖다 넣어놨더니 선생님들이 이별의 상황을 출제를 계속해서 예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십구체향가 아무 거로나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십구체향가 그리고 정읍사, 만전춘별사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십구체향가와 시조 형식의 관련성, 정읍사와의 관련성, 만전춘별사와의 관련성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읽어보시고 한번 옮겨서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시조, 조선 전기 시조, 조선 후기 시조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로는 뭐 거기 정읍사 나온 적이 있었던 거 언급을 좀 해놓은 상황인데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가볼게요.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어제 교육론반에서도 안내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단면으로 인쇄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싶은 거는 따로 떼셔가지고 자기 공부하고 있는 노트가 있으시면 거기다 갖다 붙이세요. 갖다 붙이시고 뭐 마지막에 볼만한 그런 노트로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단면으로 지금 인쇄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성석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지금 교과서에서 어디에 보통 넣어놓냐면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서 감상하는 단원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선생님이 예상지에 쓰시긴 하셨는데 이게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농민들이 고통받는 현상 뭐 그런 시대에 창작이 된 거예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창작이 된 거라서 그걸 반영해서 한번 감상을 해봐라 이런 게 이제 출제가 학습 활동에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이 어딘가가 중요한데 지금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긴데 제가 웬만하면 이거 본문을 줄이려면은 줄여요.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이는데 지금 못 줄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모든 부분에서 출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주목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황만근이 없어졌다 부분에서 꽤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소설이 시작했는데 자 선생님들 펜트하우스도 약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죽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눈을 못 떼죠. 그래서 계속 읽게 되거든요. 계속 보게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데 황만근이 중심 인물이죠. 근데 황만근이 없어졌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없어졌는데? 어쩌다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황만근이 누군데 없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의문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독자가 그래?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걸로 시작을 했다. 이게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황만근이 이제 민 씨랑 얘기를 막 하잖아요.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 가로에다가 이거 대체 누가 한 얘기냐, 이 가로 누가 한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 한 문장에 황만근이 했던 생각이 이 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만근이 이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입에서는. 그래서 황만근의 생각을 괄호로 제시한 것에 어떤 표현 효과 같은 것을 설명해 봐라. 이렇게도 날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봐두시고요. 이 작품에서 제일 독특한 부분은 어디냐면 맨 마지막 민 씨가 쓴 묘비명 부분입니다. 묘비명. 이 민 씨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선생님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이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주목을 했냐면은 동네 사람들과 민 씨가 대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뭔가 대조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냐면 작가의 의도인 거죠. 그럼 작가의 의도는 항상 뭐냐면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의 의도가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설명할 게 없다. 이러면 차라리 그냥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쓰시면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쓸 게 없다. 쓸 말이 없고 이거는 구체적인 답안을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쓰시면 돼요. 모든 표현법은 뭐 때문이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민 씨와 동네 사람들을 대조를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이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면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싶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관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관점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황만근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민 씨가 또 중요한 이유는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얘가 작가의 대리인이에요. 작가는 민 씨의 입장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럼 민 씨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 현대 사회의 긍정적인 인간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황만근이 누군데? 그럼 황만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순진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 지향적인 인간이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방금 제가 읊은 것 같은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순진하고 공동체 지향적인 인간이다.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익숙해집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제가 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자습서에 그 주제 있죠. 모든 작품의 주제를 필사를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뭔가 교과서적인 주제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떤 단어를 주로 쓴다.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다 뺏겼으면. 그래서 쌤들이 차라리 내가 죽어도 안 되겠다. 죽어도 안 되진 않죠. 그거 다 뺏겼으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 교과서용 용어가 잘 안 나온다 이러면 차라리 그 주제를 싹 다 베껴 써보시면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 다 드렸어요. 황만근은 없어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묘비명, 그 다음에 민씨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인물이 대조되는 부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질문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게 안 나오면 사실 우리가 이걸 외워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로 시작을 하죠. 소설의 도입부가 겁나게 특이하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소설을 읽든 소설의 제일 첫머리가 너무 이상하게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 그 여자네 집 그 본문 다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냐면 그 김용택 시인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 여자네 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아예 인용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박완서 시인 그 작가가 도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아 소설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 이거 되게 독특한 시작이잖아요. 그럼 그 표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뭐예요? 사평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임철우 시인의 사평역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죠. 일부가. 아 그럼 또 시가 인용이 되어 있네? 이거 겁나 특이하다. 요거 설명하라고 하겠구나. 마지막 마무리도 특이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실력 점검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 전상국의 동행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제가 끝까지는 안 실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히읗히읗으로 끝납니다. 진짜 그 자음으로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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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요. 그게 진짜 사람이 웃는 것을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왜 끝냈느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겁나 이상하게 끝날 경우에는 시험 출제 범위가 되는구나. 내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민 씨와 동네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인물을 제시할 때 대조될 경우에는 출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주제의식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주제의식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표현기법 중에 하나니까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민 씨랑 동네 사람들이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도 독특해요. 왜냐면 민 씨는 계속해서 서울말 쓰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사투리 쓰고 그다음에 행동도 약간 비속하죠. 이런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다른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나온 묘비명. 이거는 선생님들 당연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아까 이제 또 어떤 분이 예상지에 적어 놓으시긴 하셨는데 이게 전이랑 똑같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따지고 보면 황만근 전이에요. 이거 황만근 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사심평처럼 민 씨의 묘비명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가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사심평에 적용이 되는 이론들을 여기다 적용해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사심평이 항상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작가의 대리인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 씨가 누구의 대리인?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민 씨가 황만근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황 선생입니다. 황 선생. 얘가 이제 그 호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출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안 나오면은 지금 배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강조했던 요소들이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작품 보실 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이 작품은 한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 기능하는 문장을 찾아볼까요? 자, 그럼 한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을 따르고 있는데 어디를 보면 이런 구성인 걸 알 수 있냐라고 하면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가 어디로 갔는데를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메모가 필요한데, 자, 선생님들 여기에 한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추리 소설의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소설사에서 추리 소설의 형식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청준입니다. 이청준. 그래서 이청준의 각종 어떤 추리 소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걔네도 요것에 준해서 이런 인물의 일대기나 인물의 어떤 사건들을,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추적하는 방식이 무엇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어떤 효과가 날 수가 있냐면 독자들이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꾸 단서가 조금씩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청준 작가의 소설도 그런 추리소설의 입장에서 출제를 해볼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줄입니다. 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네가 한번 취재를 해봐라 해가지고 누굴 만나게 돼요? 트럼펫 사내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트럼펫 사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 독자들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추리소설의 형식은 무엇을 위해서? 독자의 흥미와, 그죠? 읽기 동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황만근이 없어졌다를 통해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을 사용했을 때 표현 효과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되긴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쓰신 다양한 답안 다 검토하고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답변 다 달아드릴 테니까 오늘 마치시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 첨삭을 받으신 다음에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때 다시 토론해 보시는 게 저희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궁금하면 물어보셔도 돼요. 남으셔서. 아시겠죠? 교사 잘 대답해 주었어요. 또한 이 작품에서는 민 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민 씨를 낼 거였기 때문에 묘비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민 씨를 출제 안 할 거라면 묘비명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런데 민 씨를 출제할 거라서 묘비명을 가지고 온 거죠. 작가가 황만근을 관찰하는 인물로 민 씨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민 씨의 처지를 고려해요. 거기 핵심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과 다른 민 씨의 처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딱 보시면은 민 씨가 약간 좀 스마트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설마를 쓰면서 약간 이 사람들과 이질감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앞부분 보시면 중략, 첫 번째 중략 뒤에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돌아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러 샀노. 도시에서 쫄딱 많이 갈고 기농을 심어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 줄까 말까 하는데 뭐라고? 내가 망그의 임이냐 애비냐. 나이 50 다 댕기 어디를 가든 동 오든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끌고 달아다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대사를 제가 빼면 안 됐던 거예요. 이 대사를 빼면 지금 민 씨의 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민 씨의 처지가 나와 있죠. 뭐냐면은 도시에서 살다가 쫄딱 망해서 귀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고? 원래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본문 안에서의 어떤 단서를 찾아내셔서 선생님들이 답안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답안은 선생님들한테 항상 예시 답안은 그대로 쓰실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아주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지어 워드 프로세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수정을 거친 끝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쓰셨으면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 부분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드릴게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1종 해법 문학 자습서에 있었던 내용 제가 다 넣어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히려 3페이지 오른쪽에 아래쪽 보시면 만모방이랑 유자소전이 나와 있죠. 이게 문학자습서에서 같이 읽어야 되는 작품으로 제시해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해법문학자습서 스터디 계속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더 읽어볼 작품들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실제 출제됐을 때 가와 나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작품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런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으면 차이점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선 차이점이 있구나를 참고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넘어가 볼까요? 4번. 삽입시의 서사적 기능과 작품에 드러난 논증 방식에 의한데, 이 작품에 드러난 논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설득의 장면이 나오면은 말하기 방식을 꼭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청강사자 현부전이 나와 있고 뒤쪽에 공방전이 나와 있죠. 이번 주 테마가 가전체예요. 가전체. 그래서 가전체를 좀 공부를 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 가전체라고 하면 항상 공방전 아니면 국선생전 아니면은 국순전 요렇게만 보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청강사자 현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죽부인전이라든지 정시자전이라든지 가전체 소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학작습서에 실려 있는 건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가전체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양식적 특징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은 엄마 무서워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또 그런 작품이 나오면 뭐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냥 공방전 가지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 나와봤자 결국 물어볼 거는 가전체의 특징일 거기 때문에 가전체의 특징은 공방전에도 이미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게 가전체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가전체 공부를 하실 때 또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은 온달전입니다. 온달전. 이게 항상 기출되었을 때 열전의 그 양식적 특징과 함께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온달전은 또 달라요. 가전체와는 다른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전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죠. 그럼 열전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기 열전체입니다. 이거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사용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방식인데요. 그 구성 양식이 가전체가 보이는 거랑 동일해요. 제일 처음에 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대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심평이 제시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건데 온달전은 인물전입니다. 인물전. 그래서 그 당시에 본받을 만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온달전이 100% 진실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을 왜 열전에 포함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 이런 사람이 그래도 긍정적인 인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거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온달전 외에 또 하나 추가해서 봐두셔야 될 것은 가전체와 함께 탁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탁전. 그래서 탁전 같은 경우에는 백운거사전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백운거사전도 이규보가 창작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백운거사전도 보시면은 좋은데. 이 탁전은 진짜 이제 희미하게 다뤄졌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깊이 들어간다면은 팽팽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탁전은 왜 사용을 하냐면 이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셔야 돼요. 성찰의 글쓰기 용으로 문학 창작을 했는데 이규보가 쓰면은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쓰면 돼요? 이규보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규보 자서전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라고 했다? 백운거사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 호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숨기려고 했느냐?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숨기고 창작을 했다. 이 정도까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작성 방법을 보시면 기억에 서사적 기능을 제시하고 노래의 서사적 기능인데 얘는 아무데나 갖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삽입시 나오면 어디든 물어볼 수 있는 거다. 그럼 자 선생님들 서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사가 뭡니까? 서사. 선생님 건물 안 무너져요. 또각 소리 나니까 놀라셔가지고 서사가 뭐냐면 사가 일사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거리가 있는 문학 갈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 문학 갈래라는 얘기죠. 서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서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설명해봐라.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해봐라. 이게 서사적 기능이랑 서정적 기능은 실제로는 구분을 했었어요. 서사적 기능은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서정적 기능은 그 인물의 어떤 정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차이가 또 있거든요. 정서와 관련해서 써야 될 때는 서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를 좀 통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냥 서사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해야 되는 경우에도 서사적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서사적 기능 이러면은 좀 넓게도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사적 기능은 일단 첫 번째 앞일을 예견하는 경우가 있죠. 앞일을 예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서사적인 기능이라고 했었을 때 뭐 앞일을 예견 혹은 이 시간적으로 앞에 걸 하거나 뒤에 걸 하거나 이게 대표적이에요. 이게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약간 서사적인 기능보다는 서정적 기능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냐면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도가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다음 한 다섯 번째 정도 할 수 있는 게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거랑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를 드러내는 건 뭐 슬프다 뭐 이런 걸 드러낸다면, 주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요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다시 반복해 보자면 첫 번째는 미래를 예견, 두 번째는 과거를 요약, 세 번째는 분위기 형성, 네 번째는 인물의 정서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는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요 정도는 외우고 있으시면서 이걸 오지선다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적 기능을 쓰라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면서 이 오지선다가 딱 떠오르면서 이 중에서 내가 뭘 챙겨서 쓸 것이냐, 이렇게 돼야지 그날 느낌에 따라서 지원해서 쓰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에서 찾았을 것. 그러면은 지금 A 부분 봤더니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못 막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A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같은 내용을 네가 나에서 읽어낼 수 있니?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얘가. 그래서 이런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다음 A와 B에 사용된 논증 방식을 각각 서술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논증 방식 동그라미 해보시면 얘는 사실 작문이나 독서와 관련된 겁니다. 논증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논증 방식은 보통 귀납, 유비, 그 다음에 연역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쌤들이 좀 적용을 해보셔야 됐던 부분이다. 이를 통해 형성한 가의 주제의식. 주제의식은 그 부분을 해석을 해가지고 써내라는 거죠. 근데 요 주제의식 쓰는 부분은 틀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강사자 현보전이 원래 주제 쓰기가 어려워요. 얘가 주제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놨다. 그래서 오늘 틀렸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지 마시고, 청강사자 현보전이 만약에 나올까봐 제가 선생님들 기억하시라고 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시 답안을 보시면, 기억은 현부가 임금의 뜻을 거절하기 위해 부른 것으로 인물의 태도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4번 갖다 썼네요. 그다음 A와 유사한 의미를 형상화한 시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래쪽에서 찾으면 지혜가 많다 하여도 고뇌는 어쩔 수 없고 부분을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부분은 보시면 현보 같은 지혜로도 능히 예저의 술책을 막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삶아 먹힘을 구제하지 못하였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런데 하물며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이 A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다 여서 이제 유비추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옛적의 공자는 광땅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제자인 자로가 죽어서 저주로 담겨짐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사례를 든 거죠. 그래서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사 인용 또는 사례 인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안분지족의 처세와 언행을 삼가는 자세가 중요함을 전하고 있다. 왜? 아무리 능한 자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청강사자 현부전은 11종 해법문학 자습서에 실려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3개에 다 실려 있었어요. 근데 2010년 1차 30번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작품명만 인용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인문학에서 계속 장기전, 서대주전 이렇게 고전 소설만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가전체가 지금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선생님들 좀 폭넓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현대시. 춘설인데. 선생님들 출제 예상지를 보니까 이 춘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얼마나 유명해졌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중요한 지점을 잘 짚어내고 있었어요. 적어도 50%의 선생님들은 잡아내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이 작품이 딱
출제가 된다 이러면 내신 시험에서 뭘 낼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낼 거 딱 2개 잡아보세요 하면은 뭐랑 뭐냐면은 하나 잡아보세요 하면은 공감각적 심상이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로 잡을 거는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잡아보세요 하면 애들이 이제 변별하려고 중의적 해석 부분을 이제 내겠다.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좀 잘 살필 수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많이들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시면 오늘 수업 시간에는 춘설이라는 시를 감상했어요. 작가의 개성적 발상이 드러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이 보통 눈은 차가운 속성 때문에 주로 겨울이나 시령,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인데 이 시에서 눈은 띠롱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못 쓴다 하시더라도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폭넓게 좀 검토를 해볼게요. 근데 핵심 단어인 봄이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봄이 빠지면 곤란하고 봄이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머지 건 가능한지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문학 채점을 할 때 주제 쓰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의를 계속 해요. 왜냐면 어디까지 봐줄 거냐. 이러면 핵심 단어 요거 들어가고 주제의식이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는 셈이거든요. 교사 맞아요. 그래서 참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군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구절은 없었나요? 자, 하도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마지막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시를 감상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거 뭐랑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난해 억구 해석하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난해 억구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난해 억구 해석하는 문제에서 이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시의 의미는 보통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뒤에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사전적 의미가 안 되니까 문맥적 의미로 읽어라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사전적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 작가적 정보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써도 서술이 가능한지 제가 검토는 할게요.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폭넓게 보자면 또 문맥적 의미에 포함을 해볼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작품의 구성 요소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제를 형상화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시에서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구절들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민영이가 하지만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처럼 촉각적 심상만 사용된 경우는 감각이 전이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작품을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민영이가 얘기를 했는데 틀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를 참고하여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말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A를 고려하여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지도 방안으로 서술할 것.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시행을 가에서 2군데 찾아 쓰고 2군데 찾아 쓰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지금 민영이가 하나를 갖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를 가져다 쓰셨으면 틀리는 게 되는 거죠. 반전밖에 못 나간다. 그다음에 시를 잘못 감상하고 있는 민영이를 찾아가지고 적절히 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춘설은 이게 감각적 심상을 잘 쓴 시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본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해보자.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해설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심상과 관련해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보시면은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작품이 인용이 되었다. 선생님들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이런 지문이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공감각적 심상을 내려고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된 다른 시들 좀 찾아서 보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복합 심상이 사용된 시들도 찾아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복합 심상이랑 공감각적 심상은 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5번 문제에서 나를 읽을 때 제가 언급 안 하고 나오긴 했는데 아까 보통 눈은 차가운 속성 때문에 주로 겨울이나 시령,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인데 라고 되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둠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밝은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렇게 그쵸. 보편적인 관점과 다른 해석이 제시되는 어떤 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이게 과거에 평시조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몽주의 어머니의 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찾아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해설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상 관련된 시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감각적 심상을 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EBS 수능 완성인 것 같아요. 작년 EBS 수능 완성에서 감각적 심상이랑 비유적 심상과 관련된 정보 텍스트를 싣고 있거든요. 요거 선생님들 만약 아직도 안 읽어보셨다면, 이제 제 수업에서는 텍스트를 제공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읽어보셨다면은 또 어디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그 우리 초록창에다가 비유적 심상과 감각적 심상 이렇게 치면 그 EBS 텍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심상이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은길의 완장인데요. 윤은길 작가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금 상징적 의미를 하나 출제를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였어요. 상징적 의미 한번 써보려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함정에 빠지셨으면 어디에 빠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마지막 조건입니다. 마지막 조건에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A의 역할을, 그러니까 A 부분이 왜 나왔는가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제한 조건을 걸어놨죠. 가와 나가 동일 인물임을 고려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에 나온 가가 누구냐면 임종술이거든요. 얘는 지금 어떤 인물처럼 보여요? 일단 성인입니다. 성인. 다 이제 커가지고는 완장을 막 탐내는 이런 속물적인 인간이죠. 근데 지금 나는 뭐예요? 내 천하들어가고 4살 터울로 우남댁은 둘째 아들 종수리를 얻었다. 이 종수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조그맣고 이런 애기여야 될 것 같죠? 그럼 지금 A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 부분이라는 거죠. 과거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도 현재에도 완장이 이러한 역할을 하듯이 이 A 부분에서도 완장이 그러한 역할을 했음. 이 반복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의식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상징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A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랑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단 시제의 차이가 난다는 게 언급이 돼야 되고, 현재처럼 과거에도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완장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거 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뭐를 추가했냐면은 가와 나가 동일 인물임을 고려하여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거랑 현재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종수를 설득하기 위해 기억과 니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를 각각 제시해봐라. 자, 기억.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쨌을 망정 시방은 사세에 따를 줄도 알아야 장차 또 늘품수가 생기는 법이지. 안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보소. 뭐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네가 좀 잘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를 근거로 들어서 현재 이 사람의 어떤 처지, 그죠? 과거와 다른 이 사람의 현재 처지를 근거로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니은은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 하는 김에 비단 잉어에다 월급 봉투를 암량해서 한 몫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삽자루 들고 땅뛰기 허는 배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가상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건 뭐예요? 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억과 니은은 선생님들 어떤 작품이든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발화는 어떤 소설 작품에서든 나옵니다. 왜냐면은 갈등을 하잖아요, 보통 인물들이. 그러면은 너네 갈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말하기 방식을, 설득의 방식을 한번 써봐라. 이러면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설명을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 자료를 뭐로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내셔야 되겠죠. 일단 완장의 상징적 의미는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권력입니다. 권력.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시 답안은 종수를 설득하기 위해 기억에서는 상대방의 현재 처지를, 니은에서는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언급하고 있다. 밑줄 친 A를 고려할 때 이 작품에서 완장은 권력의 상징이자 감시의 도구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A 부분은 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종술의 어머니인 우남댁의 과거 회상임을 알 수 있다. A는 완장을 중심으로 한 부조리한 현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모순임을 드러내어 완장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것은 워드 프로세서 쓰기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쓰셨는지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완장 윤은길 같은 경우에는 14종, 11종이 다 없었고 10종에만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윤은길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습서에 실려있든 모든 작품을 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교과서가 사랑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박완서, 그 다음에 윤은길 뭐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다음 이청준도 마찬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작가들인데 이런 분들은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작가들은 다른 안 알려진 작품들도 좀 잘 보시고 그런 잘 안 알려진 작품을 어디에서 좀 발굴을 해내냐면 항상 그 EBS죠. 그래서 쌤들이 검색하는 방법은 그 초록창에다가 EBS 유능길 이렇게 치면 역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옛날에 인터넷 수능이라고 연계교재 나오기 전에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린 것들도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나오고요. 이제 EBS 박완서 이렇게 치면은 또 다른 유명한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작품의 핵심 출제 포인트가 어디였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EBS에서 다루는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 윤은길 작가는 요 완장 외에도 날개 또는 수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완장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또 제목 지어가지고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꼭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이 여수장 우중문 씨랑 선상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두 작품의 공통점 이런 걸 좀 살펴봤으면 해서 또 있고 그 다음에 한시 중에서 을지문덕의 작품 말고는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게 요거에 이제 이번 주가 상고시대잖아요. 상고시대다 보니까 지금 을지문덕을 한번 봐야 돼서 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을지문덕 외에 우리가 상고시대에 봐야 되는 작가는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의 작품이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야산 독서당이랑 그다음에 추야우중이랑 그다음 촉교와 이렇게 있는데 요거 3개 정도는 선생님들이 출제 포인트까지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시가 출제가 항상 안 되어 왔는데 이 한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시를 계속 무시하면 누구랑 누구를 빼야 되냐면 정약용이랑 김삿갓을 빼야 됩니다. 김병현을 빼야 돼요. 그런데 김병현이랑 정약용이 우리 문학사에서 안 중요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의 비판 정신을 굉장히 잘 드러낸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를 누르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럼 언젠가 한 번은 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한시 출제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이제 쌩 까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학교 가보시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해서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가르치는 단원에서 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랑 사바사바 해가지고 우리 이 단원 빼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한 큐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냥 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애들도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양심상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 씨 같은 경우에 4줄짜리잖아요. 4줄짜리인데 항상 출제하는 부분은 뭐냐면 억양법과 반어법 부분 출제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럼 억양법이 뭔데? 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억양법은 이 사람을 축혀 세우다가 꼬꾸라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를 이제 창작을 해놓은 방식이죠. 표현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를 같이 낸 상황이다? 박인로의 선상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수장 우중문 씨만 가지고는 출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4줄짜리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건 기입형으로도 너무 제한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이 같이 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한시는 단독 출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시는 단독 출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부분 보시면 선생님 저는 이 두 작품을 보며 우리 민족이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의지적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작품에 주어진 부분에서 드러나는 창작 목적이 동일한 점은 문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학의 보편적 기능을 알 수 있게 해줘요. 가의 무엇과 나의 무엇의 시행을 통해 이러한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꼭 지도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하실 때 이 2개 작품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 2개 작품의 공통된 창작 의도는 이것이며 라고 설명을 해주고 애들한테 밑줄을 쳐줘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에서 알 수 있지 얘들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교사 B, 네 맞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두 작품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이 두 작품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꼭 지도를 해야 하겠어요. 가에 밑줄 친 A에서 드러난 시적 화자의 의도 때문에 A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A 부분 봤더니 이미 높은 이죠.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억양법은 맞거든요. 이제 꺾이는 부분은 맞는데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냐면 이미 높은 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가야 된다? 얘는 지금 반어법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반어법. 그다음 나의 밑줄 친 B를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두드러진 표현 방법을 제시할 것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선생님들이 답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박인로의 대표적인 창작 방법이 용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인로의 가사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용사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 용사가 따지고 보면 고사 인용입니다, 결국. 근데 유난히 박인로로 뭔가 설명을 하게 되면 용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아요. 고사 인용이잖아요. 사 있고 용자 있죠. 그게 용사인 거예요. 용사. 고사 인용이에요. 근데 항상 박인로만 용사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르시면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만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적절하게 잘 찾으셨을 것 같고요. 8페이지 해설지 8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2010년 2차 논수령 이번에 요 선상탄이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조건에 가부터 다해서 다까지 해서 알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그랬을 때 박인로의 선상탄에서는 뭐겠습니까? 그 외세의 침략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문제를 작품의 내외적 근거를 들어 각각 해석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보기 자료도 안 주고 내외적 근거는 네가 들어서 설명을 해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은 한국사도 잘 하셔야 되겠죠. 2번 가하다의 문학사적 위상을 각각 설명할 것 하면은 선생님들 박인로의 문학사적 위상은 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박인로는 조선 후기, 그죠? 조선 후기 양반가사의 시작점으로 봐요. 거의 시작점. 그리고 조선 전기 양반가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전기 양반가사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창작이 되었냐면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자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아미를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강호가도를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민적 사실성이라고 합니다. 평민이 아니면서 평민과 같은 사실성을 추구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평민적 사실성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처지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문학 형식, 문학 어떤 흐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해 보라는 얘기였어요. 박인로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세 개 작품은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가는 문학사적 위상이 뭐겠습니까? 향가, 해석의, 시금석. 그 다음에 다는 가정소설의 효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괜찮아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랑 한 거 다 합치면 10년 넘었어요. 그럼 이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합격만을 목표로 한다면 언제라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10년만 내가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10년 금방 갑니다, 선생님들. 자, 5페이지까지 했고요. 요거는 왜 했다? 한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추가로 보셔야 될 것은 최치원 오늘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의 언덕에 알 수 없어요인데 얘는 운율을 내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운율 중에서도 선생님들 운율이 뭐예요? 운율이 뭡니까? 반복이죠. 그러면 반복인데 반복이 일어나면 운율이 생성이 된다. 그때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무엇이 반복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반복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반복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문법 구성 요소, 구성 단위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 뭐가 반복이 될 수 있다? 의문이 반복될 수 있다. 동일 의문이 반복이 될 수 있다. 이게 동일 의문이 반복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 설명 나와 있지만 유사 의문이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절이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일 음절 반복 또는 유사한 음절 반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어 반복인 거죠. 그래서 동일 단어 반복 또는 이제 유사한 단어 반복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사 구조 반복. 통사 구조 반복은 이제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반복 하면은 특수한 문장이 후렴구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연의 반복도 있어요. 연의 반복은 수미상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단위로 해가지고 이것도 뭐로 만들어서 선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활용하여 가와 나의 공통된 여기서 핵심은 공통된이죠. 다른 걸 찾을 게 아니라 공통된 걸 찾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선생님들 만약에 공통된이라는 게 없으면은 선생님들 지어이 해가지고 동일한 어미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통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가와나의 일부를 활용해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부를 활용하다의 밑줄을 쳐보시면 뭐냐면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될 때 일부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만약에 작성 방법을 제시한다 라고 한다면 문장 틀을 네가 제시를 해야 된다. 반복되고 있는 문장의 형식을 제시해라 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제 무엇의 차원이냐면 문학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문법이에요 선생님? 글읽기의 차원이죠.
정확하게 글을 읽고 뜯어내는 건데 이 문법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냥 반복된 틀을 찾아서 내시면 되잖아요. 가의 시적 하자와 기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태도적 차원에서 서술하고 오니까 어떤 태도는 공통적이고 어떤 태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통된 태도는 무엇이냐? 그리운 그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를 그리워하는 태도는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들의 언덕에 피어날 거다.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라고 되어 있죠. 행인에게 지배적인 감정은 뭐다? 쓸쓸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보다는 지금 이 현재의 슬픔을 보이고 있는 태도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지금 공통점은 그립다라는 건 찾아내는 거잖아요. 차이점을 찾으라고 했을 때 훨씬 쉽게 뜯어져 나오는 애는 누구예요? 그 행인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보시면은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누구의 의지다? 시적 화자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건 시적 화자입니다. 그럼 얘를 딱 찾았을 때 차이점을 써봐라라고 한다면 거의 이것과 대조되는 차원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거지로라도 뭐를 쓰면 된다? 행인의 쓸쓸함을 찾아서 써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요령이에요.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다음 이제 밑줄 친 A의 상징적 의미. 그 다음 A와 B와의 관계를 각각 제시할 것입니다. A의 상징적 의미? 소멸이죠. 타고 남은 재잖아요. 얘가 원래는 그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 타고 남은 재가 다시 뭐가 돼요? 기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다시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타고 남은 재가 재료가 되어서 기름이 되고 있는 거죠. 요 관계만 설명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출제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역설법을 가지고 출제를 하겠죠. 이 부분을. 근데 오히려 역설법이라고 하는 단순한 답을 요구하지 않고 훨씬 어렵게 설명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 실제로는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역설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역설법. 그 다음 이제 공방전. 그래서 산의 언덕이랑 알 수 없어요는 선생님들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된다도 가끔 가다가 특이하게 OCR로 문학 자습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OCR이 뭐냐면은 단어 검색이 되는 버전의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통사 구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몇 편이 안 나와요. 많은 편수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는 작품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학 자습서 보시다가 통사 구조의 반복 나오면은 택 이렇게 붙여놓고 그 작품들 목록 만들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만약에 내가 진짜 문학 작품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차라리 외우셔야 돼요. 그냥. 자, 이제 공방전과 규중치루 쟁론기 보겠습니다. 가 전체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작성 방법을 먼저 보시면 가와 나의 공통된 창작 목적 이게 교술문학이라고 했었을 때 공통된 어떤 특징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각각의 주제와 함께 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틀린다면 주제를 잘못 써서 틀리시겠죠. 밑줄 친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명명 방법을 설명할 것.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틀리셨다면 세요가 가늘 세자에 허리 요자인 것을 모르면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설마 이런 게 출제가 된다고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고문단 있죠. 고문단. 이러므로 침섬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세 바늘로 세요각시라고 척을 척부인이라고 가위로 교도각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문학잡서에서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명명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생김새를 기준으로 했느냐, 쓰임새를 기준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교사가 답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도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나의 A와 B에서 드러나는 인물 사이의 관계 변화. 뭐예요? A 부분에서는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B에서는 갑자기 규중부인 욕을 하기 시작하죠. 이에 영향을 준 사건을 제시할 것. 자, 제시의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찾았을 것 또는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 본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찾았을 것은 무조건 찾아 쓰셔야 되는 거고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찾아서 근거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네, 언필에 치루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어떻게 그냥 서술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서술을 하셔야 되냐면 그 규중 부인이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드는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깨기 전에 얘네가 실컷 서로 잘난 척을 하다가 잠깐 깨가지고 욕을 먹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규중 부인을 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나와 있는 부분을 만약에 찾아 써라라고 한다면 그 부분 언필에 치루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들기 전과 후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규중치루쟁론기도 출제가 잘 안 되어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추가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플러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감토할미입니다. 꼭 보셔야 되는 것은 감토할미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출제될 만한 거는 다 넣었어요. 규중치료쟁론기에서. 근데 감토할미 부분 요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침선도구 중에서 바늘을 소재로 해서 또 쓴 여성 수필이 있는데 이제 조친문도 같이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친문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돈을 대하는 세태, 핵심은 뭐냐면 돈을 대하는 태도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돼야 되고요. 나는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면 규중치료쟁론기를 만약에 내가 이해가 진짜 안 된다 이러면 요걸 외우셔야 되는 게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 이게 거의 규중치료쟁론기랑 딱 붙어 다니는 표현입니다. 공치사라고 하는 단어가 특히 붙어 다녀요. 그래서 요 단어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전체는 요렇게 2개 봤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해설지 11페이지 보시면은 가전체와 관련해서 이제 출제됐었던 거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의외로 많이 안 나와서 이러면 위험하죠. 근데 모든 갈래를 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보시면은 선생님들 여기는 얘는 지금 출제 예상지에 있었잖아요. 나랑 다를 보시면은 똑같이 창기파랑가인데 양주동의 독과 김한진의 독이 나와 있다에 초점을 맞추시고 얘네 2개를 무조건 비교를 하셨어야 돼요. 얘네 2개를 무조건 비교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가랑 나를 비교를 하든 가랑 다를 비교하든 상관은 없고 이 2개가 그 화랑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애정을 드러낸다 또는 찬양의 의도를 드러낸다 사모의 정을 드러낸다 뭐 이런 것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쓰실 수 있어야 되겠다. 얘네를 출제한 이유는 마찬가지죠. 얘네도 중요한 작품인데 출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창기파랑가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의사소통 구조면 동그라미 1 하시고요. 화자의 독배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두 의사소통 참여자의 대화 구조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동그라미 2 시적 분위기 또한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향가가 향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해독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자, 그럼 2번째 조건에서 의사소통 구조는 사실 이지선다형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를 이걸로 썼으면 하나를 딴 걸로 쓰면 되는 상황이에요. 분위기만 어떻게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썼으면 됐다. 적어도 몇 점은 확보해야 돼요, 여기서? 1점은 확보를 하셔야죠. 시적 분위기는 선생님이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OX를 찍는 거는 적어도 좀 잘 찍었으면 좋았었겠다. 첫 번째는 가와 나의 창작 목적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향가의 형식적인 면과 서정적 주체의 태도 면에서의 차이점을 서술할 것. 그럼 향가의 형식적인 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무슨 체냐? 이 19체냐, 89체냐, 49체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서정적 주체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게 뭐 예찬적이냐? 아니면 추모적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답안 보시면은 이런 걸 요구했구나라고 하는 건데 가와 나는 모두 화랑을 기리고 그리워하기 위해 창작되었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 모죽지랑가는 8구체향가이며 창기파랑가는 19체향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서정적 주체의 태도면에서 모죽지랑가는 인생무상의 정감이 주를 이루며 창기파랑가는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예찬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거 가끔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모죽지랑가에 대한 정보를 다 앞으로 빼서 쓰고 창기파랑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뒤로 빼서 쓰면 안 되냐?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채점하는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검토하고 여러 번 검토하고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엇라고 쓰든 어떤 방식으로 쓰든 다 찾아서 채점을 해야 돼요. 그다음 나는 화자와 달의 문답으로 볼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시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다는 화자의 독백으로 볼 수 있으며 애상적이고 안타까운 시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약간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 진취적인 분위기와
애상적인 분위기를 본인이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약간 무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T적 인재들이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외우실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예. 혹시 나오면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죽질환가랑 창기파랑가 해설 내용 보시면 되고요. 출제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얘가 지금 기출문제 참고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내용 다 실어놨어요. 이거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다 실어드리냐면은 선생님들 귀찮으실까봐, 귀찮아가지고 또 해법문학자협서 안 들춰보실까봐 여기 다 해놓은 거라서, 만약에 오늘 내가 복습 너무 귀찮다 이러면은 작년에 진짜 올해 이제 인천에 합격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차라리 이걸 가져가서 한 2번, 3번 보셨대요. 이것만 2번, 3번 보시고 그냥 버렸답니다. 버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8주 끝나면서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1주 동안 1주부터 8주까지 중요한 작품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다 해설지 드린 거 아시죠? 이번 주에는 그거 다 모아서 복습하세요. 때 자기 다 버려서 한 번 더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 넘는 거 이거 학원에 부탁드렸고 한 번 더 뽑았고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거 저도 여기 빌면서 막 해달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는 있고 다 외우시면 버리셔도 돼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거든요. 아시죠? 제가 합격 뭐 사례 발표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 자료집이 항상 요 시즌 되면 두꺼워지잖아요. 이제 점점 두꺼워지고 해설지가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문제 풀고 그냥 해설지를 그 주 안에 다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다 외우고 다 외운 부분 다 찢어서 버리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 그 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그거 다 외우면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제가 제 시험 치고 1차 시험을 치고 부산에 있는 저희 고향집에 왔었을 때 방 안에 쌓여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갖다 버려가지고. 그래서 없었어요. 그냥 없는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요?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그 쌓여있는 게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자료 말고는, 제가 만든 자료 말고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외워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쭉 가시면 돼요. 이거 쌓여있는 거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계속 쌓여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버리세요. 이거 말고도 보실 거 많잖아요. 자, 11번. 10번은 받고 11번 보겠습니다. 화랑의 후예. 요 문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7, 8월 반 처음 들어오신다면은, 이제 문학이 처음 저랑 같이 진입을 하셨다면은 오늘 꼭 외우셔야 되는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해설까지 좀 외우셔야 되는 것은 11번 문제. 왜냐면은 이게 시점이랑, 물론 시점과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초점하자나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서술자나 편집자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게 VR 시점이기 때문에 독자가 잘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본인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동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잘 알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누구의 시선이 개입되냐면은 관찰자의 시선이 개입이 돼서 독자가 그 사람에게 이제 몰입을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 중에서 그 서술자에게 우리가 몰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멍청하거나 너무 되바라졌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몰입을 못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몰입을 못하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믿을 수 없는 화자예요. 믿을 수 없는 서술자. 그때 사용하는 게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없는 서술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사실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려고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 예상지에 있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 두 개를 보고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시자면은 지금 가랑 나가 둘 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각각이 대상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다 읽어보셨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게 누구예요? 황진사입니다. 우리는 황진사를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은 사랑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별로예요, 이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들 그 해법문학 자습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김동리 작가가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점을 가진 작가예요. 전통적인 것과 토속적인 것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진사가 사실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면은 작가는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걸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원래 토속적인 것,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은 이 황진사를 부정적인 인물로 본 것이 아니라 연민과 애정의 대상으로 쓰러져가는 우리 전통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람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합격하실 때까지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이걸 만약에 가르치실 때는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시면 되냐면 나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지만 자습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네도 수능 칠 때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치시면 돼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똑같이 합격할 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자, 작성 방법 첫 번째, 다를 참고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볼게요. 소설의 시점은 서술의 초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 행위, 배경, 사건 등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작가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시점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독자와 인물 사이의 심적 거리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의 시점은 자 보시면 서술자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독자 스스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깊이 해석하기 때문에 독자는 인물의 감정이입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더불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잘 알수록 서술자와 인물 사이,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공통된 시점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럼 공통된 시점의 유형은 뭐겠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여기까지는 이제 맞추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자와 인물 사이, 그 다음에 서술자와 독자 사이, 독자와 인물 사이의 심적 거리를 분석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술자와 인물 사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위쪽에 서술자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독자 스스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깊이 해석하기 때문에 독자는 인물의 감정이입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이냐? VR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 보다는 그 인물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시면은 더불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잘 알수록인데 우리가 그 관찰 대상의 심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서술자와 인물 사이,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서술자와 독자 사이는 멀다. 서술자와 인물 사이, 서술자와 독자 사이는 멀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독자와 인물 사이의 심적 거리는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 판단하거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 내용이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소설론 같은 데도 잘 없고요. 여기 오로지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문학잡서 앞쪽에 그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물과 거리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로 하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새로운 자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적절하게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냥 그거 정도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께서 굳이 뭐 인물과 거리, 독자와 거리 이런 걸 외우고 있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는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냐면 1인칭 시점이 좀 특이해요. 1인칭 시점은 제가 방금 계속 VR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독자들이 자기가 소설 속의 한 인물이 된 것처럼 소설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공감을 잘하게 되고 주제의식에 감동을 잘 받게 돼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주어진 자료만 적용해서 잘 쓰셨는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가와 나의 서술 주체와 서술 대상을 제시하고 각각을 제시하면 되겠죠. 서술 주체는 둘 다 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 그 다음에 서술 대상은 가는, 황진사, 나는. 왜냐면은 그 뒤쪽에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해서 그 나오죠. 그 하고 또 뭐 괄호하시고 강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도, 아니면 강도 하고 괄호하시고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강도만 써두시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해요. 그 대상은. 가와 나와 같이 시점을 설정한 이유를 서술 주체와 서술 대상 사이의 거리와 서술 태도를 고려하여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와 같은 시점을 설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네, 서술 주체와 서술 대상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거죠. 어느 정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데 누구의 태도에 독자가 감화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술 주체의 태도, 대상을 바라보는 서술 주체의 태도와 동일하게 서술 대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점을 사용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은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쭉 이렇게 나와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개입이 돼 있냐면은 이 관찰자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판단,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독자는 뭐가 된다? 세뇌가 돼요. 그래서 그 관점대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볼까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것도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근데 그 앞에서 오키가 뭐라 그래요? 막 우리 엄마는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사랑방 아저씨가 왔는데 막 좀 잘생겼고 막 친절한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우리가 그 순수한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애들이랑 해보는 실습이 뭐냐면은 이걸 외삼촌 시선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누님은 너무 뭐 예쁜데 일찍 과부가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받아들이게 돼요? 일찍 과부가 되어서 안타깝다. 이 시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삼촌이 우리 누님은 너무나 예쁘지만 과부가 된 김에 평생 수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우리는 이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대상에 대한 관점을 정해줘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 관찰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개 작품은 동일해요. 뭐냐면은 둘 다 지식인이에요. 둘 다. 지식인으로서 약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치숙은 어떤 경우예요? 신빙성이 없게 하는데 얘가 지금 오히려 그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빙성이 없는데 윤리의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 서술자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누구를 신뢰하게 된다. 서술 대상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생님도 오늘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면은 무엇을 복습하셔야 될 것 같냐면 사실 다음 주 금방 와요. 다음 주 금방 와서 저희 금방 만나야 돼가지고 많은 걸 복습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어떤 특징을 내가 좀 알아놔야 되겠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좀 공부를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은 믿을 수 없는 서술자에 대해서 봐둬야 되겠다. 나중에 문제로는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번에 가전체 봤으니까 가전체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 지금 운율이랑 심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율은 가끔씩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오늘은 통사 구조의 반복 봤으면 다음에는 음절의 반복 이런 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따로 복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조의 기원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실 것 같고 한시 복습 좀 해놔야 될 것 같다. 상고시대 한시, 나아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 한시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가전체, 그 다음에 한시. 이 정도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다시 복습을 하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첨삭은 아까 제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강생 관리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꼭 입장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앞으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